언젠가 내게 나의 전부를 보여줄게. 느껴보지 못한 감정을 나에게 줄래. 아무도 기억 못한다 해도 나만 너를 보고 있어. 다시 만날 때 반갑게 인사를 하자. 너의 이름을 지금 스쳐지고 있어. 2029년 7월 16일 인류는 바퀴부터 시작해 승마술, 열기구, 글라이더, 비행기, 그리고 우주선까지 엄청난 발전을 거듭했습니다. 지구생물 최초로 우주 밖으로까지 나갈 수 있는 유일한 종족이 되었죠. 2029년은 우리가 알던 모습과 사뭇 다른 모습이었습니다. 엄청난 기술 발전 덕분에 화성에도 인류가 정착할 수 있게 되었고, 우주 개발은 민간 기업들이 앞다투어 진행하는 모습이었습니다. 무엇보다도 AI 기술 발전 덕분에 인간이 기술을 개발하는 것이 아니라 기술이 기술을 개발하는 모양새로 발전하게 되었죠. 그리고 신재생 에너지와 녹색 에너지가 발전을 한 덕분에 석유, 가스 기업들이 몰락하기 시작했습니다. 자동차는 하이브리드 전기차가 이 세상을 지배하게 되었고, 많은 국가에서 전면 자율주행차가 운행되게 되었습니다. 이제 어린아이들도 운전할 수 있는 시대가 된 거죠. 그뿐만 아니라 경제산업 자체가 서비스와 소프트웨어 중심으로 변화하게 되었고, 가상세계의 발전으로 인해서 제조업 산업이 몰락하기도 합니다. 또 무형자산이 산업투자의 50%를 차지할 정도였으니 제조업이 몰락하는 것은 어쩌면 당연한 걸 수도 있습니다. 서비스의 강점과 무형자산에 대한 성공적인 투자가 더욱더 중요해진 시대가 된 것이죠. 향후 기업들의 투자 방식에 대한 분석이 훨씬 더 흥미롭고 까다로워진 것입니다. 우리들의 일상생활로 가면 더 많은 것들이 달라집니다. 지상파 텔레비전과 종이신문이 사라졌고 그것을 1인 미디어가 대체했죠. 또 제약세라는 개념이 생기게 되는데요. 제약세 같은 경우에는 설탕, 플라스틱, 환경세, 로봇세 같은 개념을 보고 제약세라고 표현합니다. 근데 이것이 정부의 큰 세금원이 되죠. 또 우리는 마르크스가 예견했던 사이로 한층 더 다가가게 됩니다. 기본소득세라는 개념이 일상화된 것이죠. 이제는 로봇이 완전히 제조업을 대체하고 있는 모습이다 보니 실업자들에게 줄 돈이 필요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모든 국민을 대상으로 일정량의 돈을 주게 되는데, 이것을 보고 기본소득세라고 합니다. 다시 말해 사회주의 개념과 비슷한 사회구조가 만들어지게 된 것이죠. 기술의 발전 덕분에 가능한 일들이었습니다. AI와 로봇 기술이 너무나도 발전이 됨에 따라서 우리 사회 자체가 바뀌게 된 것이죠. 평균 노동시간은 일주일에 30시간에 불과했습니다. 하루에 5시간 정도만 일하면 되는 세상이라는 것이죠. 또 이것이 군무지로 출근하는 형태가 아니라 가상현실의 발전에 따라서 재택근무를 하는 경우가 일상화되었습니다. 나노기술의 발전을 통해서 인체의 장기를 보강하고 교체할 수 있는 기술이 발전되었고, 필요한 영양소를 정확히 계산해서 나노봇으로 몸에 공급할 수 있는 수준에까지 이르렀죠. 이런 사회는 결과적으로 윤택하고 편리한 세상을 만들어주었습니다. 우리는 적게 일하고 많은 수당을 받게 되었으며 레저 시간을 즐길 수 있는 시간도 넘치게 되었죠. 이로 인해 레저나 여행 산업이 크게 흥하고 스포츠 산업도 크게 흥하게 됩니다. 이곳은 화성입니다. 인류는 지난 10년 동안 기술적 특이점에 도달한 덕분에 이제는 화성에 인류가 정착할 수 있게 되었죠. 2022년부터 스페이스X를 중심으로 화성 이주가 시작되었는데요. 그게 성공적으로 이루어져 현재는 1000여 명 규모의 화성 도시가 건설되게 되었습니다. 이 도시의 이름은 아르카디아라는 도시였죠. 물론 이 도시가 아직 돈 모양의 도시인지라 많은 인구를 수용할 수는 없었습니다. 하지만 다른 행성에 성공적으로 정착했다는 것만으로도 인류 역사의 대혁명이라고 볼 수 있었죠. 이 아르카디아는 스페이스X의 소유였습니다. 물론 정확하게 따지자면 유엔 산하 우주공간 평화이용위원회의 소유였습니다. 즉 다시 말해 어떤 국가가 지배하고 있는 지역이 아니라 인류 공통의 식민지였다는 것이었죠. 우주공간평화이용위원회는 유엔에 설립된 유일한 우주 분야 상설위원회였습니다. 세계 최초의 인공위성인 스푸트니크 1호가 발사된 직후인 1959년에 설립이 되었죠. 90년대 이후부터 2020년대 초반까지는 유명무실하다가 인류가 성공적으로 화성 정착에 성공하면서 유엔 우주공간평화이용위원회의 중요도도 올라갔습니다. 이제는 다행성 종족이 되었기 때문에 우주 공간에서 발생하는 분쟁이나 위협 등을 조율할 필요가 생긴 것이죠. 또 무엇보다도 아르카디아를 관리하는 임무도 갖고 있었기 때문에 그 중요도는 상상 그 이상이었습니다. 하지만 아쉽게도 현재 130개국만 가입한 상태였습니다. 정확히 말해 범인류적인 기구는 아니었다는 뜻이었죠. 그래도 이 유엔 우주공간 평화이용위원회 덕분에 우리는 효율적인 우주 개발을 할 수 있었습니다. 최고 기간이 있었으니까요. 유엔 우주공간 평화이용위원회는 화성을 테라포밍할 생각을 하고 있었습니다. 테라포밍이란 지구 외의 다른 천체에 지구 생물이 살 수 있는 환경과 생태계를 구축하는 것이죠. 유엔 우주공간 평화이용위원회는 화성에 테라포밍하여 화성 전체를 인류의 주거지로 만들 생각이었습니다. 또 화성뿐만 아니라 발전된 우주기술 덕분에 화성의 위성인 유로파, 토성의 위성인 타이탄과 엔켈라두스에 대한 테라포밍도 진행할 계획을 세웠죠. 그래서 유엔 우주공간 평화이용위원회는 스페이스X와 같은 민간 우주기업들과 각국의 우주개발 기구들과 협력하여 화성을 테라포밍할 준비를 차근차근 진행합니다. 화성의 대기를 조성하고 화성에 있는 빙하를 녹여서 물을 만들며 핵폭탄을 이용해 기온을 높일 생각을 하고 있었죠. 그래서 실제로 인공 강우에 필요한 장치들이나 핵폭탄 같은 것을 화성에 갖다 놓기도 했습니다. 화성의 완전한 정착을 위해서 말이죠.
인류가 이렇게 빠르게 우주 기술을 성장시킬 수 있었던 것은 2020년대부터 시작된 신냉전과도 깊은 연관이 있었습니다. 중국과 미국 간의 신냉전이 시작되면서 우주 경쟁도 같이 발생을 했거든요. 그 과정에서 나온 것이 화성도시 아르카디아였고요. 엄청난 우주 기술 발전을 통해서 아르테미스 계획은 성공적으로 진행되고 있으며 달에는 LTE 이동통신망이 설치되기로 했습니다. 물론 달기지도 건설되었고요. 또 엄청난 기술 발전을 통해서 우주선의 수용량도 많이 증가하여 부분적으로 싼 가격으로 우주 관광도 가능해졌습니다. 또 눈여겨봐야 할 점이 달 궤도 위에 있는 루나 게이트웨이인데요. 국제 우주정거장 다음으로 계획된 우주정거장입니다. 재밌는 점이 지구가 아닌 천체에 건설되는 최초의 우주정거장이라는 것이죠. 이 루나 게이트웨이를 건설하는 데 성공해서 달 탐사는 물론 유인 화성 우주선 건설 지형까지도 맡게 되었습니다. 정말 우리가 생각하는 그 이상으로 엄청난 발전을 이룩한 셈이었죠. 대한민국의 우주기술 개발도 엄청났습니다. 2021년에 문재인 대통령이 아르테미스 계획에 대한민국도 참여하게끔 하면서 폭발적으로 우주 기술이 발전했는데요. 이제 우주 기술로도 화성에 갈 수 있고 유인 우주선도 쏘아 보낼 수 있게 되었습니다. 특히나 루나 게이트웨이 외부 관측 장치가 대한민국의 기술을 만들어진 장치였죠. 루나 게이트웨이를 중심으로 화성과 지구 그리고 달 간의 활발한 물류 교류가 이루어지게 됩니다. 하지만 엄청난 기술 발전이 되었다고 해서 지구상에서 발생하는 분쟁이 줄어들진 않았습니다. 오히려 격화되었죠. 신냉전 시대가 돌입되면서 중국과 미국은 더욱더 분쟁을 일으켰습니다. 특히나 미얀마를 중심으로 중국이 동남아의 패권을 공고히 하는 데 성공해버려서 국제 정세는 더욱더 복잡해지게 되었습니다. 계속 동남아시아를 중심으로 미국과 중국 간의 분쟁이 연이어 발생하였죠. 거기다가 중국은 아프리카의 뿔을 포함한 중앙아프리카 권역과 마다가스카르까지도 손을 뻗는 데 성공하면서 마치 예전 소련의 위상을 보여주는 것만 같았습니다. 최종적으로 동남아시아와 예멘, 소말리아, 에티오피아, 중앙아프리카, 마다가스카르까지 모두 장악하는 데 성공했으니까요. 이로 인해서 미국은 중국의 성장을 위기감으로 느끼게 되었습니다. 아니 정확히 말하면 두려움을 느끼기 시작했죠. 예전 소련의 모습이 그대로 뿜어져 나오고 있었으니까요. 다행스럽게도 미국은 인도네시아와 좋은 관계를 유지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중국이 서서히 그 관계를 깨트리려고 하고 있죠. 물라카 해협을 두고 말레이시아와 인도네시아 간의 분쟁이 발생한 것입니다. 말레이시아는 친중국가이고 인도네시아는 친미국가이니 이는 곧 대리전 양상으로 번지게 되었습니다. 물라카 해협은 파나마 운하, 스웨즈 운하와 함께 전 세계에서 가장 중요한 해상 운송로이기도 합니다. 동서양을 이어주는 요충지였으니까요. 그때문인지 전 세계 해상 운송량의 20%가량이 이 항로를 통과하고 있었습니다. 물론 이곳이 해양법에 따라 국제수역인지라 직접 영해를 선포할 수는 없었지만 그 사이에는 섬들은 이야기가 달랐습니다. 인도네시아와 말레이시아가 인공섬을 두고 분쟁을 일으키게 된 것입니다. 인공섬 분쟁을 시작으로 말레이시아 해군과 인도네시아 해군이 직접적으로 대치하는 상황까지 발생하는 바람에 전 세계 경제는 극악으로 치닫게 됩니다. 그리고 미국과 중국이 서로 양보를 안 하는 바람에 상황은 급속도로 최악을 향해 달려가고 있었죠. 미국 대통령의 톰 코트는 인도네시아를 적극 지지하며 국제무역을 방해하는 말레이시아는 즉각 해군을 철수시키라 요구하게 됩니다. 한편 중국 주석인 천민월도 미국의 이런 대응에 맞받아치며 크라운화를 착공시키겠다고 발표를 하게 됩니다. 크라운은 태국에서 기획하는 운하 사업입니다. 태국 운하라고도 말하는데요. 물라카 해협 자체가 물동량이 너무 많아서 교통도 혼잡하고 수심도 얕은지라 대형선이 지나가기에 불편한 점이 많았습니다. 그리고 해적들도 많이 있었고요. 그래서 태국이 운하를 뚫어 그 문제점을 모두 해결하겠다고 선언을 합니다. 그 운하가 바로 크라운화였죠. 이 크라운화가 건설되면 동서양을 오가는 상선들이 1200km의 항해 거리를 절약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때까지 기술이 됨에도 불구하고 건설하지 못한 이유는 국제사회의 반대가 있기 때문이었습니다. 싱가포르와 서방세계의 반대가 제일 컸죠. 싱가포르 같은 경우는 물라카 해협에서 가장 큰 항모인 싱가포르항을 가지고 있습니다. 근데 크라운화가 건설되면 물라카 해협 교류를 통해서 얻는 모든 이득을 빼앗기게 됩니다. 엄청난 손실이죠. 그리고 서방세계에 반대하는 이유는 이 크라운화에 중국이 돈을 대주기 때문입니다. 즉 다시 말해 크라운화의 모든 이점을 중국이 가져간다는 것이죠. 이는 그대로 동남아시아의 중국 영역 확대로 이어지게 될 것입니다. 현재 세계를 정확히 양분하고 있는 상황에서 크라운화까지 건설하여 남아있는 동남아시아 국가들까지 모두 친중국가로 만들어버린다면 미국과 서방세계 입장에서는 그렇게 반가운 소식은 아닐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길을 쓰고 막으려고 하는 것이죠. 중국이 크라운화를 착공하겠다고 하자 미국과 서방세계는 노발대발하며 중국을 질타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강력하게 압박에 나서기 시작했죠. 중국이 저렇게 나오자 미국은 러시아와 손을 잡는 스탠스를 보입니다. 러시아 입장에서도 미국의 이런 스탠스는 좋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신재생에너지의 발전으로 인해서 러시아 경제 자체가 몰락하게 되어버렸거든요. 러시아 경제는 자원으로 돌아간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러시아는 수출 금액의 70%가량이 석유와 천연가스가 대부분인 천연자원 대금입니다. 전형적인 자원 수출형 경제를 보여주고 있었죠. 그런데 이제는 자원을 쓰지 않고 신재생에너지를 활용하게 되니까 러시아의 이런 취약한 경제는 몰락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제 새로운 경제 먹거리를 찾아야 했죠. 근데 그런 먹거리를 찾는 와중에 미국이 이렇게 손을 내미니 안 좋을 수가 없었던 것이죠. 러시아의 대통령인 블라디미르 푸틴은 미국과 함께 데이터 센터 건설을 추진하고 서로 간의 우호관계 증진을 위한 경제 교류를 이어나가기로 합의를 봅니다. 러시아도 중국을 압박하는 데 동참한 것이죠. 그런데 우주개발 분야에서는 중국과 또 교류를 하는 모습을 취하면서 미국의 농간에 넘어가지 않겠다는 모습을 보여주기도 했습니다. 기술의 발전이 오히려 국제관계를 더 복잡하게 만들고 있었던 겁니다.
화성과 목성 공전궤도 사이에는 엄청난 수의 소행성이 있습니다. 약 3억 3천만 킬로미터에서 5억 킬로미터 정도 떨어진 공간에 다수의 소행성이 모이서서 이곳을 소행성대라고 표현하기도 하죠. 현재까지 번호가 있는 모든 소행성들 중 99.4%가 소행성대에 있습니다. 우리 인류는 만약의 상황을 대비해서 이 소행성들을 24시간 계속해서 관측하고 있는데요. 현재까지 지구로 충돌할 가능성이 있는 소행성은 없었습니다. 루나 게이트웨이에서도 이런 소행성들을 계속해서 관측하고 있었죠. 근데 이 소행성대에서 갑자기 궤도를 급변경하여 지구로 향하는 소행성 하나를 발견합니다. 계속 연구를 해보니 소행성끼리 부딪혀 궤도가 바뀌었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죠. 루나 게이트웨이에서 이것을 지구로 보내자 유엔 우주공간 평화이용위원회에서는 이 사실 자체를 믿지 않았습니다. 소행성대에 소행성이 많긴 하지만 실제 현장에서는 천체들이 수십만 킬로미터 간격으로 서로 떨어져 있기 때문에 소행성끼리 부딪힐 가능성이 매우 적기 때문이죠. 하지만 루나 게이트웨이의 외부 관측 장치에서는 이 소행성이 18개월 뒤에 지구로 향한다는 계산을 내고 있었습니다. 소행성 크기 10km의 대형 소행성이었죠. 이 정도 크기는 6,600만 년 전 공룡을 멸종시킨 소행성과 똑같은 크기였습니다. 근데 그 거대하고 무시무시한 소행성이 18개월 뒤에 지구에 부딪힌다는 것이었죠. 천체 충돌 시 예상되는 피해를 나타내는 척도인 토리노 척도 최고 단계 10단계에 해당하는 매우 심각한 상황이었습니다. 시간도 18개월밖에 남지 않아 기대할 수 있는 시간도 없었고 무엇보다도 현재 인류가 신냉전 상태였기 때문에 단합도 안 되는 상황이었습니다. 근데 그 상황에서 인류를 멸종시킬 수 있는 소행성이 지구로 오고 있었던 겁니다. 이 소식을 전달받은 유엔 본부는 이 사실 자체를 믿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루나 게이트웨이의 외부 관측 장치에 이상이 있는 것이 아니냐고 되물었죠. 외부 관측 장치가 한국이 만들었으니 신뢰성이 떨어질 수도 있다. 점검을 다시 하라. 이런 지시사항을 루나 게이트웨이에 보내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루나 게이트웨이 관측은 정확했습니다. 약 10km 크기의 소행성이 지금 이 순간에도 접근하고 있었죠. 하지만 유엔에서는 현재 발생 중인 신냉전 상태에 관해서만 관심을 보였습니다. 인류의 멸망이 코앞에 있는 순간에서도 서로의 국익을 위해 싸우고 있는 모습이었죠. 유엔뿐만 아니라 우주기구를 가지고 있는 미국이나 중국, 러시아도 똑같았습니다. 자신의 이득을 위해서 계속해서 싸우고 있었죠. 크라우나 분쟁은 갈수록 악화가 되어가고 있었습니다. 크라우나를 착공하겠다고 한 지 12일이 지난 시기였습니다. 중국은 태국에 중장비를 갖다 놓고 사업체들도 정해놨죠. 크라우나를 건설하겠다는 강렬한 의지를 국제사회에 내비친 것이었습니다. 태국도 자신의 국익이 되는 부분이라서 적극 중국을 지지하고 있었죠. 중국의 제안이 달콤했으니까요. 중국은 이미 2020년대에 미얀마와 캄보디아라는 아세안 시장을 공략할 교두보를 얻고 이를 바탕으로 동남아 시장에 적극적으로 개입하고 있었습니다. 이미 인도차이나 반도는 사실상 중국에 넘어갔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었죠. 미국으로서는 이것을 역전시킬 무언가가 필요했습니다. 국제적인 지지도도 필요했고요. 인도차이나 반도를 얻어야지 곧 동남아시아 전체를 얻는 거기 때문에 인도차이나 반도에 대한 탈환은 필요했습니다. 미국은 크게 고심하게 됩니다. 그 순간 속에서 크라우나에 대한 공사는 착착 일사불란하게 진행되고 있었죠. 이곳은 화성 아르카디아입니다. 18월 13일이죠. 이곳 화성 아르카디아의 13일 때문에 오늘도 화성 아르카디아에서는 한바탕 소동이 일어났습니다. 화성의 달력이기도 한 다리우스역에는 매달 13일이 금요일이기 때문이죠. 13일의 금요일을 삼가는 기독교로서는 썩 좋게 보이진 않을 겁니다. 그래서 매달 13일마다 이렇게 소동이 한 번씩 일어나곤 합니다. 아르카디아 천문대에서는 이런 시를 썩 좋게 보고 있는 것 같진 않습니다. 그래서 그들을 무시하고 어김없이 화성의 하늘을 관측했죠. 근데 놀라운 광경이 펼쳐집니다. 소행성 하나가 지구로 향하고 있는 모습을 발견한 거죠. 루나 게이트웨이에서 발견된 지 한 달의 시간이 흘렀을 시점이었습니다. 화성 아르카디아에 있는 천문대는 루나 게이트웨이에 있는 외부 관측 장치보다도 훨씬 좋은 성능을 가진 천문대였습니다. 일단 루나 게이트웨이에 있는 외부 관측 장치는 허블 망원경과 같은 전문 관측 장치가 아니라 단순히 주변을 탐색하는 수준의 장치였고, 화성 아르카디아에 있는 천문대는 허블 망원경보다도 훨씬 성능이 좋은 장치였으니까요. 근데 그런 천문대에서 이런 소행성을 발견하자 아르카디아에서는 난리가 납니다. 그 위치가 정확히 지구를 향하고 있었으니까요. 그리고 크기도 10km에 달하는 소행성이었고요. 아르카디아에서는 이런 정보를 즉시 지구로 전달하게 됩니다. 유엔 우주공간 평화이용위원회에서 아르카디아에서 보내온 정보를 확인하자 유엔 우주공간 평화이용위원회도 마찬가지로 난리가 납니다. 루나 게이트웨이에서 보내온 정보가 맞았다는 것을 이제야 깨달은 것이었죠. 뒤늦은 후회였습니다. 유엔 우주공간 평화이용위원회는 즉시 긴급 비밀회의를 소집하게 됩니다. 모든 가입국이 참여한 비밀회의였죠. 하지만 130개국이나 되는 유엔 대사들이 유엔 우주공간 평화이용위원회 회의에 참여하자 이런 비밀회의는 언론의 귀에 쉽게 흘러가고 말았습니다. 현재 우주에서 무슨 일이 발생했고 그로 인해 전세계 유엔 대사들이 유엔 본부에서 긴급회의를 하고 있다고요. 이런 소식이 전달되자 각종 언론에서는 외계인이 발견되었다거나 인류의 물리학 자체를 바꿀 기술이 발명되는데 성공했다는 등 각종 가짜뉴스들과 추측성 보도가 줄을 이었습니다. 유엔 우주공간 평화이용위원회에서는 계속해서 회의를 진행했으나 각국의 견해차로 인해서 회의는 결론을 도출하지 못하고 끝나게 되어버렸습니다. 특히나 동남아시아의 패권을 가지고 싶은 미국과 중국의 견해차가 팽팽하게 대립했죠. 북익이 먼저였던 것이었습니다. 급기야 회의 중 중국이 태국의 항구 한 개를 99년간 임대하겠다는 소식이 전달되면서 회의 자체가 휴회하기도 했습니다. 중국의 도발을 참을 수 없었던 미국이 휴회를 요청한 것이었죠. 그렇게 시간이 쭉 흐르고 있었습니다.
중국이 발빠르게 착공을 하면서 75m나 되는 언덕을 깎기 시작합니다. 중국은 이 크라운하를 44km의 최단거리 운하로 만들기 위해서 각종 산과 언덕을 깎아내면서 운하를 만들어가기 시작했습니다. 중국이 계획하고 있는 크라운하의 지형은 거리는 짧으나 지형이 높아 땅을 많이 깎아내려야 하는 게 문제였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발빠르게 해결하기 위해 수만 명의 노동자를 태국에 보내놓죠. 산을 깎으려고요. 크라운하 건설에 속도가 붙는 모습이었습니다. 미국은 빨리 이것을 해결하려고 했죠. 그래서 미국은 빠따니 다루살람이라고 불리는 빠따니를 독립시키려고 합니다. 이곳은 크라운하가 지나가는 곳입니다. 근데 하필 이곳에 분리주의자들이 많이 삽니다. 빠따니인들은 자신을 말레이시아인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원치 않게 태국으로 편입되면서 현재는 태국 땅이 되었는데요. 현재도 무장 독립투쟁이 발생하는 곳이기도 합니다. 근데 미국이 이 빠따니를 이용하려고 한 거죠. 빠따니인들에게 무기와 자금을 지원해주면서 크라운하를 막으라고 요청하는 것이었습니다. 빠따니 분리주의자들 입장에서는 썩 나쁜 제안은 아니었습니다. 부족했던 자금과 무기가 공급되는 것은 물론이거니와 서방 세계 대장이기도 한 미국이 자신을 지지해준다고 하니까요. 빠따니는 한치의 고민도 없이 미국의 제안에 동의하게 됩니다. 빠따니인들의 반란이 발생하기 시작한 것이었죠. 보름 정도가 지난 시점이었습니다. 크라운하 공사장이었죠. 근데 대뜸 어떤 이들이 크라운하 공사장을 공격하기 시작한 겁니다. 빠따니 분리주의자들이었죠. 빠따니 분리주의자들은 미국이 준 무기를 바탕으로 크라운하를 공격하는데요. 그 공격이 너무 엉성했습니다. 일단 시기 자체가 너무 이르기도 했고 훈련 자체도 안 되었던 시점이었죠. 무엇보다도 지휘부 자체가 완전히 만들어지지 않아서 그저 민병대들이 공격하는 수준밖에 안 됐습니다. 근데 이들이 크라운하를 공격하니 엉성해도 너무 엉성했죠. 이들의 공격으로 인해서 크라운하의 공사가 잠시 멈추긴 했으나 곧 태국군에 의해서 격퇴가 되고 말았습니다. 태국은 예상치 못한 손해를 입긴 했으나 훈련도 덜 된 군대가 정규군을 이기기란 쉽지 않았습니다. 거기다가 태국이 탱크하고 장갑차를 끌고 오면서 전투는 비교적 싱겁게 끝났습니다. 물론 태국의 피해도 있었습니다. 노동자 48명이 사망했고 경찰 32명이 사망했었거든요. 반면 태국군의 피해는 없었고요. 크라운하가 공격받았다는 것에 분노한 태국은 진위조사를 하고 군대를 빠따니 지역에 직접 보내 치안을 안정화하려고 합니다. 근데 태국은 너무나도 손쉽게 배후에 미국이 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빠따니가 미국이 준 자금을 그대로 이용해버리고 무기도 그대로 써버렸거든요. 불과 10일밖에 안 지난 시점이었습니다. 빠따니의 지도층이 너무나도 우둔했죠. 미국의 입장이 많이 난처해지기 시작했습니다. 빠따니를 지원했다는 증거들이 하나둘씩 나오고 있었으니까요. 중국은 강력하게 미국을 비난하고 있었는데요. 미국이 세계 평화에 위협이 간다며 미국을 각종 수단과 방법을 동원해 공격하고 있었습니다. 국제사회도 계속 미국을 압박하기 시작했죠. 아무리 미국이 세계 최강국이라고는 하지만 국제사회 앞에서는 그저 한 개의 강대국에 불과했습니다. 그리고 2021년과는 달리 중국이 많이 성장한 시점이었으니까요. 미국은 처음에 부인을 했지만 계속 나오는 증거로 인해서 나중에는 묵묵부담으로 응했습니다. 이에 답변하면 더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으니까요. 톰 코튼 대통령도 내외적으로 엄청난 공격에 시달리게 됩니다. 마치 쿠바의 피그만 침공과 비슷한 양상이었죠. 톰 코튼은 엄청난 정치적 타격을 받게 됩니다. 당장 CIA를 해체해야 한다면서 노발대발하기도 했죠. 톰 코튼은 지금 당장 미국의 중간선거를 준비하는 입장인데 엄청난 악재가 떨어졌으니 격노할 수밖에요. 지지율은 계속해서 떨어지고 있었고 미국 민주당은 이것을 빌미 삼아 계속해서 공격을 하고 있었으니까요. 태국은 미국의 이런 공작에 의해 크게 분노하며 완전히 친중 국가가 됩니다. 이로 인해 동남아시아의 다른 나라들도 친중이 되게 되는 결과가 되죠. 또 미국의 처지가 난처해진 게 한국이나 일본과 같은 크라운하 건설 시 직접 혜택을 받는 나라들도 미국의 행동에 실망을 했다는 의견을 내놓는 등 미국의 위신은 하루가 가면 갈수록 떨어지고 있었습니다. 이것을 타개할 무언가가 필요했죠. 그때 머릿속을 스쳐 지나간 것이 소행성이었습니다. 세계가 날이 가면 갈수록 냉전보다 더 심각한 상황을 치닫게 되자 소행성에 대해서는 까마득하게 잊고 있었습니다. 서로의 국익을 위해서 최소한의 대응만 하고 모두 소행성을 무시하고 있었죠. 근데 톰 코튼의 머릿속에서 이 소행성을 이용하자라는 생각이 떠오르게 됩니다. 미국에서는 현재 지구로 다가오는 소행성을 막기로 하고 이에 대한 대책회의가 진행됩니다. 계산이 맞다면 소행성은 2031년 4월에 지구에 충돌할 예정이었죠. 미국의 관료들은 핵무기를 이용하자고 의견을 냅니다. 미디어상에는 핵무기를 활용해서 소행성을 막는 장면이 종종 나옵니다. 마침 화성에 테라포밍을 위해 대량의 핵폭탄도 있으니 그것을 활용하자는 이야기를 하죠. 근데 과학자들은 의아해하며 관료들의 의견에 반대 의견을 냅니다. 소행성을 정확히 맞출 정확도가 떨어지며 무엇보다도 핵폭탄을 사용할 때 위험도가 너무 크다는 것이 그 이유였습니다. 하지만 미국 관료들은 확실하고 화려한 무언가가 필요했습니다. 현재의 국제 상황을 뒤집을 만한 무언가가 필요했죠. 그래서 이런 핵폭탄을 이용한 소행성 제거 방법을 밀어붙이게 됩니다. 전문가들의 의견을 듣지 않고 실행한 것이었습니다. 이렇게 미국 관료들이 밀어붙이자 과학자들도 의견이 나뉘기 시작합니다. 소행성에 정확히 핵폭탄을 장착할 수만 있다면 성공할 수도 있겠다고 말이죠. 그래서 결국에는 과학자들도 핵폭탄을 통해서 소행성의 궤도를 바꾸는 것으로 합의를 봅니다. 그들의 계획은 다음과 같았습니다. 지구에서 화성으로 10개의 우주선을 보내고 화성에 있는 1메가톤급 핵폭탄을 우주선 한 개당 2개씩 장착하게 하여 스윙바이 기법으로 소행성에 접근한 후 핵폭탄을 장착하고
핵폭탄을 폭발시켜 소행성을 막는다는 계획이었습니다. 그럴듯한 계획이었죠. 어차피 지구에서 화성으로 보낸 10개의 우주선은 화성 궤도상에만 있으면 되고 마침 화성에 있는 핵폭탄들도 모두 미국의 소유였으니 어쩌면 충분히 가능할 수도 있는 작전이었습니다. 이 작전은 몽고스 작전이라고 불리게 됩니다. 그리고 미국 정부의 전폭적인 지원 아래 몽고스 작전이 시행되게 됩니다. 유엔 우주공간 평화이용위원회에서는 처음에는 미국의 이런 의견 개진에 적잖이 당황하게 됩니다. 그게 가능하겠냐면서 말이죠. 근데 미국 정부는 지금 당장 우리가 하지 않으면 우리는 모두 다같이 손잡고 죽게 된다면서 강력하게 유엔을 밀어붙이게 됩니다. 많은 돈과 인력이 들어가는 대규모 우주 계획인지라 다른 나라들은 섣불리 실행하지 않으려 했습니다. 자본력이 풍부한 미국만이 할 수 있었던 계획이었죠. 10개의 우주선을 동시에 발사하니까요. 그래서 다른 나라들도 미국의 이런 작전에 지지 의사를 밝히게 됩니다. 미국에 떨어졌던 위신이 다시금 올라가는 순간이었죠. 대중들도 역시 지구를 지킬 국가는 미국밖에 없다면서 미국을 응원했습니다. 톰 코튼의 생각이 정확히 일치하는 순간이었죠. 국제사회의 여론을 순식간에 뒤집어 버렸으니까요. 결국 다른 나라들도 소행성을 막으려는 행동도 의지도 보이지 않자 유엔 우주공간 평화이용위원회는 미국의 이러한 작전을 최종적으로 승인하게 됩니다. 아르카디아 측에서도 흔쾌히 이를 받아들였고요. 이미 아르카디아에는 발사대가 있으니 그것을 활용하겠다고 전달하게 됩니다. 스페이스X와 같은 민간 기업들과 미국의 나사가 합심해 만든 몽고스 작전의 첫 번째 우주선이 발사되게 됩니다. 그리고 연이어서 나머지 9개의 우주선도 발사되게 되죠. 이 우주선들은 7개월에 하는 긴 항해 후 화성 궤도상에 정지하게 됩니다. 그리고 아르카디아에서 보내온 1메가톤급 핵폭탄이 딸린 우주선과 도킹하는 데 성공하죠. 우주선 한 개당 2개씩 핵폭탄이 장착되었습니다. 그리고 스윙바이 기법을 통해서 화성을 삥 돌아 소행성으로 향하게 되었죠. 엄청난 장관이었습니다. 나사는 소행성에 핵폭탄을 장착하고 큰 충격을 주어 궤도 변경을 하려고 했습니다. 폭탄의 위력이 상당하니 충분히 궤도 변경이 이루어질 것이라 확신했죠. 현재까지는 계획대로 차질 없이 착착 잘 이루어졌죠. 2개월이라는 시간 지났습니다. 어느새 우주선들은 소행성과 거의 근접했죠. 우주선들은 소행성을 향해서 접근하기 시작합니다. 그 크기가 10km나 되어서 엄청나게 커 보였습니다. 우주선 10개가 동시에 소행성에 접근해서 폭발시켜야 하기 때문에 상당히 어려운 작업이었죠. 그래서 2번이나 실패를 하곤 했습니다. 18시간이 되는 긴 시간 동안 엄청나게 긴 긴장감이 이어지고 있었습니다. 우리 인류는 이미 소행성에 암석을 채취할 정도의 기술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물론 그때는 한 대의 우주선이 탐사를 한 것이긴 합니다만 충분히 조건이 맞는다면 10대가 동시에 소행성에 접근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방식은 터치다운 방식이었습니다. 우주선들이 동시에 소행성 가까이 접근하여 소행성 지면과 닿았을 때 핵폭탄이 폭발하는 형식이었죠. 손에 긴장감이 흐르는 순간이었습니다. 그리고 나사는 작전을 개시하라고 명령하게 되죠. 이 모습은 그대로 전세계 생방송이 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순간 속에 우주선들이 천천히 소행성을 향해 내려가고 있었습니다. 큰 상관과 함께 우주선의 화면은 송출이 중단되었습니다. 송출이 중단되자 미국 나사에서는 성공을 했다고 확인하고 모두가 기뻐하기 시작했습니다. 어려운 그 일을 성공했으니까 그럴만도 했죠. 모두가 부둥켜 안고 울기도 했죠. 근데 이런 환호도 잠시 화성 아르카디아에서 한 가지 정보를 보내옵니다. 핵폭발로 인해서 소행성에 타격을 준 것은 맞지만 핵폭탄이 터지고 소행성이 2개로 갈라졌다는 정보가 전달됐죠. 나사는 의아해하며 아르카디아에서 온 정보를 다시 보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충격적인 내용이 적혀있었죠. 소행성의 궤도 변경이 미미하다는 내용의 정보였죠. 무엇보다도 핵폭발의 충격으로 인해서 소행성이 1개에서 2개가 되었다는 정보에 절망하고 맙니다. 이제 인류는 딱 1년 남은 시점에서 5km짜리 소행성 2개를 막아야 하는 난관에 봉착하게 됩니다. 소행성이 2개로 나뉘자 유엔 우주공간 평화이용위원회는 충격에 빠지게 됩니다. 가뜩이나 생중계를 통해서 이 모습을 보여주고 있었는데 실패한 장면이 그대로 송출되고 있었으니까요. 유엔 우주공간 평화이용위원회는 실패 직후 전체 회의를 소집하게 됩니다. 이러다가 진짜로 소행성이 지구에 충돌해 우리가 망할 수도 있겠다면서 후속 대응을 논의하자는 이유였죠. 발등에 불이 떨어진 겁니다. 각국의 외교 채널들의 전화기에도 불이 나기 시작했습니다. 특히나 미국 대사관을 향한 질타와 비난은 쉴 새 없이 이어지고 있었습니다. 정작 자신들은 아무것도 한 게 없는데 말이죠. 미국 대통령의 톰 코튼의 지지율은 계속해서 떨어지고 있었습니다. 가뜩이나 빠따니 분리주의자를 활용해버리는 바람에 피그만 침공대와 똑같이 대내외적인 압박에 시달리고 있었는데 소행성 제거조차 하지 못했으니 사면초가의 상태였을 겁니다. 거기다가 소행성이 1개도 아니고 2개였으니까요. 톰 코튼의 근심이 이만저만이 아니었을 겁니다. 아마도 인류의 역사책에는 톰 코튼에 대한 악평만 줄을 이었겠죠. 그때까지 인류가 살아있다는 전제하에요. 유엔 우주공간 평화이용위원회는 다시금 전체 회의에서 머리를 맞대어 이 소행성을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에 대하여 논의를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소행성 2개를 동시에 없애는 것은 현재로서는 사실상 불가능했습니다. 거기다가 신냉전 상태로 미국과 중국이 대립하고 있는 상황에서 이들이 협력하는 것을 원하는 건 너무나도 이상적인 관점이었죠. 유엔 우주공간 평화이용위원회의 전체 회의에서는 착잡한 소식만 들려오기 시작했습니다. 여기저기 한숨 소리가 들려왔고 이제 우리는 공멸할 것이라고 말하고 있었죠. 언론에서도 이를 눈치라도 챘는지 무능력한 각국 정부를 깊이 있게 비판하기 시작했습니다. 대중들은 거리로 나와 당장 소행성을 막을 방법이나 찾으라고 하고 있었죠. 또 자신들은 소행성 충돌
충돌로부터 살아남기 위해 비상식량이나 지하 벙커를 준비하는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흥미롭게도 이 과정에서 우리는 인간에 대한 진짜 모습을 볼 수 있었습니다. 사랑과 평화만을 지켜야 한다는 일부 종교인들은 모든 것을 내팽개치고 지하 벙커 안에 들어가 숨기로 했었고, 교황 같은 경우에는 끝까지 바티칸을 지켜 남은 가톨릭교, 아니 남은 사람들과 죽음을 함께하기로 했습니다. 또 사이비 종교가 등장해 대중들을 현혹하는 일이 발생하곤 했습니다. 그리고 끔찍한 일도 발생하곤 했죠. 각국의 일부 고위 관료층들은 지하 벙커로 정부를 이전하기로 했었죠. 돈 많은 부자도 자신들의 지하 벙커를 준비해 살아남으려고 계획을 짜고 있었고요. 하지만 돈이 없는 사람들은 그것을 미처 준비하지 못하고 죽음을 준비했죠. 거대한 자연재해 앞에 죽음의 계급화가 발생한 것입니다. 그리고 인간의 본 모습을 여과 없이 볼 수 있었죠. 미국의 소행성 제거 실패 후 소행성이 1년 안에 충돌한다는 소식에 각국은 혼란에 휩싸이게 됩니다. 시위, 폭동, 소유사태, 집단 자살 등 끔찍한 일들의 연속이 이어지고 있었죠. 소행성 충돌이 1년 남은 시점에서 발생하고 있는 일들이었습니다. 중국에서도 이런 문제가 제기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흥미롭게도 톰 코튼과 천미널은 한 가지의 공통점이 있었습니다. 모두 대내적인 압박에 시달리고 있었다는 것이죠. 천미널은 중국 공산당 파벌 중 태자당에 속하는 인물 중 하나였습니다. 하지만 항상 정통성에 대한 문제에 시달리곤 했습니다. 중앙 정치 경력이 매우 짧다는 것이 그 이유였죠. 대부분의 정치 경력을 베이징과 먼 저장성에서 쌓았으니까요. 그렇다 보니 중국 베이징 내부에서도 천미널에 대한 시기와 질투가 시작됐고, 이는 곧 정치 위협으로 다가왔습니다. 천미널 입장에서는 이들을 빠르게 제압할 필요가 있었죠. 그래서 천미널은 이를 타개할 방법을 항상 고민해왔습니다. 소행성에 대한 걱정도 있었지만, 만약에 소행성에 집중하는 바람에 미국과의 신냉전에서 지게 되면 모든 것이 자신의 책임으로 돌아오니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상황이었죠. 그렇게 소행성은 조금씩 지구로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아무도 소행성에 관심이 없는 상황에서 러시아가 중국에 제의를 합니다. 미국과 화해를 하라고요. 천미널은 이에 대해서 완강히 거부했습니다. 미국과 화해한다는 것은 곧 패권을 포기한다는 말과 같았기 때문이었죠. 근데 푸틴은 여기서 중국에 더 강력한 압박을 가하기 시작합니다. 지금 당장 미국과 화해하지 않고 이 신냉전을 지속한다면 러시아는 미국과 손을 잡을 것이라고 선언을 해버린 거죠. 또 만약에 미국과 손을 잡는다면 우리 러시아는 당신을 끝까지 지지하겠다고 말하게 됩니다. 러시아가 미중 간의 갈등 해결사 역할로 등장하게 된 겁니다. 2030년 현재 아무리 우주기술이 발달했다고 하더라도 러시아, 미국, 중국의 도움이 없으면 소행성까지 우주선을 보낼 나라가 몇 없습니다. 미중 간의 화해가 최우선이었죠. 근데 그 화해의 첫 단추를 러시아가 끼워주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 뒤를 이어서 EU도 강력하게 미중 간의 화해를 촉구하기 시작했죠. 싸우더라도 소행성을 먼저 없애고 싸우라고요. 천미널은 깊은 고민에 빠집니다. 만약에 미국과의 화해 정책이 실패할 경우 자신의 정치적 입지는 더 줄어들 것이 분명했으니까요. 그리고 천미널은 마침내 결정을 하게 됩니다. 아무리 국가가 국익을 우선시한다 하더라도 나라가 망해버리면 그 국익도 쓸모가 없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천미널은 미국과의 무조건적인 화해를 결정하게 됩니다. 중국 공산당 내에서는 엄청난 반발이 이어집니다. 그러다가 미국의 뒤통수를 치면 어쩌냐는 말부터 패권을 포기하는 것이냐라는 질문까지. 안 그래도 천미널은 정치적 입지가 상당히 좁았는데 더 좁아지고 있었죠. 하지만 천미널은 자신이 사임이 되는 한이 있더라도 소행성을 막아야겠다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래야지 우리의 가족들이 살고 친구들이 사니까요. 이런 간단한 상식까지 오는데 너무 멀리 돌아왔지만 이제부터라도 하면 된 것이었습니다. 천미널은 즉각 미국과 화상 정상회담을 요청합니다. 미국도 중국의 이런 제의에 적잖이 당황합니다. 계속 공격적으로 나오던 중국이 갑자기 화해 스탠스를 보이기 시작했으니까요. 혹여나 중국이 다른 속셈이 있는 것은 아닌지 테스트도 해봤지만 그런 시시한 장난은 아니었습니다. 톰 코튼 입장에서도 좋았죠. 소행성에 집중을 해야 하는 상황에서 계속해서 중국과 신냉전 기류를 펼치면 지지율이 떨어질 것이 분명했기 때문이었습니다. 양 국가 간의 이해관계는 척척 맞기 시작했습니다. 미국은 중국에 대한 경제 제재를 해제하고 중국은 크라우나에 대한 공사를 멈추기 시작했죠. 어찌나 합이 잘 맞던지 정상회담에 시간이 남을 정도였습니다. 중국과 미국이 손을 잡는 순간이었습니다. 모두 러시아와 유럽의 중재 덕분이었죠. 이제 중국과 미국이 유엔 우주공간 평화이용위원회에 적극적으로 참가하기 시작하면서 인류의 우주공동 안보 프로젝트가 제대로 가동되기 시작합니다. 중국은 제일 먼저 미국에 이런 제의를 하게 됩니다. 국제우주안보협약을 체결하자는 제안이었죠. 미국도 흔쾌히 이에 동의했습니다. 국제우주안보협약은 지구 밖에서 오는 모든 위협에 지구의 국가들이 공동 대응한다는 안보협약입니다. 러시아도 이에 동의했고 소행성이라는 거대한 자연재해 앞에 지구상에 있는 대부분의 나라들이 이 협약에 가입하게 됩니다. International Security of Aerospace Treaty Organization, 즉 이사토라는 이름의 국제우주안보협약이 발족하는 순간이었습니다. 상임국들은 유엔 상임이사국 그대로 가는 것으로 합의를 보았죠. 전세계적인 협력체계가 구축된 겁니다. 소행성 충돌 11개월 남은 상황에서 말입니다. 이사토에서는 이 소행성을 막을 방법을 연구하기 시작합니다. 이 연구는 미국 케네디 우주센터에서 모든 국가의 과학자들이 모여 연구를 하기로 결정되었죠. 한중의 과학자부터 유럽, 러시아, 인도, 미국, 캐나다의 과학자들까지
다양한 나라들의 과학자들이 모여 연구를 진행하기 시작했습니다. 우선 소행성이라는 별칭도 지어주게 되었습니다. 두 개로 나뉘어진 소행성의 이름을 스테노와 에우리알레로 지어준 것이었죠. 기존에 있었던 이름보다는 더 친근하게 다루는 이름들이었습니다. 신행전의 영향으로 인해서 시간이 많이 소모된 상태였던지라 기회는 그렇게 많지 않았습니다. 소행성이 있는 곳까지 6개월이나 시간이 걸리고 소행성 충돌까지 11개월 정도 남은 시점이니 그렇게 많은 시간이 남아있었던 것은 아니죠. 또 미국과 중국의 선두로 무제한 자본 공급을 해주면서 돈에 대한 걱정은 없었지만 소행성을 없애기 위해 우주선을 띄워보내려면 천문학적인 돈이 깨지게 됩니다. 이건 각국 정부들 입장에서도 부담이었고요. 웬만하면 한 번에 끝내야 하는 상황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각국의 과학자들은 머리를 싸매어 고민하기 시작합니다. 그때 한 가지 아이디어가 머릿속으로 스쳐 지나가게 됩니다. 로슈안계를 이용해보자는 것이죠. 천체의 중력 가속도는 지표면을 기준으로 해발 고도에 반비례합니다. 반대로 천체가 로슈안계보다 낮은 고도로 접근하게 되면 행성이 천체 앞면 부분에 거는 중력 가속도와 천체의 뒷면 부분에 거는 중력 가속도의 차이가 천체 자체의 표면 중력 가속도를 초과해버리죠. 이렇게 되면 천체 앞면과 뒷면의 공정 궤도와 속도가 달라져서 천체 자체가 찢어지게 됩니다. 이것을 보고 로슈안계라고 하는데요. 이 로슈안계를 이용해보자는 아이디어가 나오게 됩니다. 이렇게 되면 핵폭탄과 같은 물리적인 방법을 쓰지 않아도 되고 지구의 중력만으로 소행성을 소멸시킬 수 있으니 가장 적절한 방법이었습니다. 하지만 도박이었습니다. 만약에 계산을 잘못하거나 실패했을 경우 소행성은 그대로 지구와 충돌을 할 테니까요. 하지만 이것만 잘 활용한다면 적은 돈으로 최고 효율을 뽑아낼 수 있었습니다. 과학자들은 이것을 활용해서 소행성을 없앨 생각을 하게 됩니다. 딱 한 번의 기회가 있었죠. 없앨 계획을 세우고 이사토는 역할 분담에 나서기 시작합니다. 누가 스테노를 맡고 또 누가 에우리알레를 맡을지 결정하게 된 거죠. 열띤 논의가 이루어집니다. 결국 최종적으로 결정된 것은 스테노는 러시아, 중국, 한국, 일본, 인도와 같은 동양 쪽 국가들이, 에우리알레는 유럽, 미국, 캐나다와 같은 서양 쪽 국가들을 맡기로 했죠. 이들의 계획은 다음과 같았습니다. 7월 1일부터 순차적으로 소행성들을 향해 인공위성을 쏘아보냅니다. 총 10대 우주선들이었죠. 각각 5대씩 보내는데 이 인공위성에는 추진체가 장착되어 있습니다. 이 추진체를 활용해서 조금씩 지구와 충돌하지 않게 궤도에 비껴가게 만드는 것이죠. 동양 쪽에서는 일본이 총지휘를 했고 서양 쪽에서는 미국이 총지휘를 했습니다. 그 이유는 이 두 개국만이 소행성 착륙 기술을 보유하고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이 두 개국에서 선두로 이사토의 소행성 방어 프로젝트가 가동되었죠. 모두가 성공할 수 있을 것이라는 희망 속에서 우주선들이 하나둘 만들어지고 있었습니다. 미국, 한국, 캐나다, 일본, 중국, 러시아, 인도, 기아나에서 우주선이 만들어지고 있었죠. 어제까지만 해도 서로 죽이려 으르렁거렸던 이들이 이제는 인류라는 한낱 일원으로서 서로 지키기 위해 공생을 하고 있었던 겁니다. 역사상 가장 거대한 도전이었죠. 성경에는 아마겟돈, 즉 종말이라고 부르는 것이 있습니다. 모든 것의 끝을 의미하죠. 하지만 우리 인류는 그 종말을 막을 수 있는 기술과 노하우를 갖게 되었습니다. 인류의 미래를 위해 종말의 재난을 막을 수 있는 모든 조치가 이곳에서 이루어지고 있었죠. 발전과 지식을 향한 인류의 욕망, 과학이라는 이름으로 이루어진 모든 업적, 우주를 향한 모든 고군분투, 모두의 연구로 이루어진 상상력과 현대 기술들, 심지어 전쟁마저도 이 끔찍한 재난을 피할 수 있는 도구가 되어줬습니다. 역사상 수많은 혼란을 겪고 많은 불협화음과 고통, 그리고 죄를 지은 인류가 이제는 자신의 잘못을 깨닫고 단 한 가지, 공생이라는 가치 아래에 하나로 뭉치게 되었습니다. 이 우주선에는 모든 인류의 소망이 담겨있을 겁니다. 마침내 7월 1일이 되었습니다. 7월 1일은 또 다른 기념일이기도 했습니다. 지구 물리학 현상에 관한 국제적인 협동 관측이 있었던 날짜였죠. 1957년 7월 1일부터 1958년 12월 31일까지 말입니다. 64개국이 협력하여 우리가 몰랐던 지구를 알아낸 역사적인 날이었습니다. 일부러 그 날짜에 맞추어 우주선을 발사하기로 합의를 보았죠. 이제는 갈등과 불협화음의 역사가 아닌 공생과 협력의 역사가 시작되었다는 의미였습니다. 미국 케네디 우주센터를 시작으로 각국의 우주선이 스테노와 에우리알레로 향하게 됩니다. 모든 걸 잊는데도 우린 분명 다시 만날 수 있어요. 거짓말 아니에요. 우리 서로 약속해요.
장장 6개월이라는 시간에 걸쳐 이사토의 우주선들은 소행성에 도착하게 됩니다. 이미 선진적인 기술을 보유한지라 착륙은 쉬웠습니다. 그리고 인공위성들은 일제히 추진체를 장착하기 시작했죠. 이때 일본의 소행성 착륙 기술이 결정적인 역할을 해주었습니다. 지구 충돌과 4개월 남은 시점이었습니다. 계산상으로 봤을 때 좀 늦은 시점이었습니다. 추진체는 가동하기 시작했고 소행성의 궤도를 조금씩 옮기기 시작했습니다. 아주 미세하게 움직이고 있어서 어쩌면 지구에 충돌할 수도 있었죠. 그 순간 속에서 소행성은 매우 빠른 속도로 지구로 향하고 있었고요. 이제 남은 건 기도밖에 없었습니다. 지상의 관제실은 모든 추진체들의 지구 상공 10만 킬로미터까지 접근하라고 유도를 하게 됩니다. 인공위성이 3만 6천 킬로미터 높이 정도 있으니 어느 정도인지는 감이 오실 것 같습니다. 로시안기를 활용해서 소행성을 모두 가루로 만들 생각이었죠. 그래도 워낙 소행성이 큰지라 위험이 있었기 때문에 소행성 충돌 지점에서는 주민 대피령이 시작되었습니다. 피해 반경에 있는 모든 주민에 대한 대피도 시작되었고요. 그리고 소행성은 아주 빠르게 지구로 다가왔습니다. 모두가 긴장의 끈을 놓지 않고 있었죠. 시간은 멈추지 않고 그댄 내 모습을 조금씩 기억에 서 있는데도 난 그댈 잊지 못해요. 계속 흘러가는 시간들 속 흐린 나의 로시안기를 넘어서게 되면서 소행성은 천천히 찢어지게 됩니다. 그리고 유성우화가 되죠. 인류 멸망 직전까지 몰아넣었던 스테노와 에오리알레의 아름다운 최후였습니다. 아름다운 유성우가 되어 하늘을 장식했죠. 마치 인류의 미래처럼 말입니다. 이제 인류는 이 협력과 공생이라는 경험을 영원히 기억할 것입니다. 이 경험을 쌓아 경쟁과 갈등만이 정답이 아니란 것을 뼈저리게 알게 되었죠. 협력과 공생만으로도 충분히 성장하고 개발할 수 있다는 것을 알게 된 겁니다. 푸른 장미의 꽃말은 불가능이었습니다. 하지만 세계 각국의 협력을 통해서 푸른 장미를 개발하는 데 성공했고 푸른 장미의 꽃말이 기적으로 바뀌게 되었습니다. 마치 불가능할 것처럼 여겨졌던 현재 상황처럼 말이죠. 그대에게 줄 수 있는 건 나의 작은 사랑뿐이죠. 하지만 그댄 나에게 무엇보다 더 큰 선물이죠. 너무 걱정하지는 말아요. 모든 걸 잊는데도 우린 분명 다시 만날 수 있어요. 거짓말 아니에요. 우리 서로 약속해요. 운명이나 미래 같은 단어는 중요하지 않아요. 서로에게 닿지 못해도 우린 서로 그리워해요. 기다려줘요.